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요즘 집값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그리고 언제쯤 내릴지 이게 확실치가 않아서 집을 사는 분들은 혹시 내가 지금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사질 못하고, 집을 보유한 분들은 혹시 내가 지금 집을 팔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언제 파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때마다 결정하는 미 연준의 금리 결정과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 나갈지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한 금리 가이던스를 보면서 판단해도 되니 집을 매수할 분들이나 또는 매도할 분들이나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이나 미 연준의 금리 결정과 금리 가이던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결정된 0.7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과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의 앞으로의 금리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상황, 부동산 포함해서요,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결정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과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의 앞으로의 금리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상황, 부동산 포함해서요,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가이던스에서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타겟은 땡땡땡땡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타겟은 땡땡땡땡이다라고 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왜 미 연준이 3회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했는지 그 결정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전에 이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 먼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예요. 전년비.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전년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시장의 예측치는 8.1%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얼마가 나왔어요? 8.3%가 나와요. 그래서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물론 지난달보다는 지난달에 8.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8.3% 떨어지긴 했지만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좀 받습니다. 전년 대비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시장의 예측치는 마이너스 0.1이었어요. 실제는 얼마가 나왔어요? 플러스 0.1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식료품값과 에너지값을 제외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했죠. 이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예측치가 6.1%인데 실제가 6.3%가 나옵니다.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는 이게 떨어져서 나왔잖아요. 8.5에서 8.2로. 그런데 이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에 5.9였는데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6.3으로. 이것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미 연준에서 가장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결정할 때. 근데 이게 지금 실제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 전월비를 봤더니, 시장 예측치가 0.3이었거든요. 근데 실제가 0.6이 나옵니다. 이 0.6도, 자, 지난달에는 0.3이 나오는데 훨씬 더 커져가지고 0.6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이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전월비 둘 다 예측치보다도 높고 지난달보다도 높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아,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크게 하겠구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크게 올리겠구나.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자. 자, 이전에는 9월 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미 연준이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인상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방금 보여드린 그 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상치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자, 이번에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후에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예측치보다 다 높잖아요. 자,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도 높고 지난달보다도 높게 나왔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시장은 이제 어떻게 예상하냐면 9월 말 FOMC 회의에서 빅스텝 인상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예상치가 훨씬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자, 이렇게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설에서 미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발표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4월 물가 잡기 전엔 금리 인하 없다. 나스닥 1.8% 급락. 자, 2022년 9월 22일 조선일보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할 때까지, 자,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죠. 달성할 때까지 긴축 멈추지 않을 것이고, 자, 오늘처럼 큰 폭의 금리 인상,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또 가능하다. 앞으로 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또 FOMC 회의 있는데 그때 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물가가 본격적으로 완화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미 연준이 보고 있는 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들쭉날쭉 하잖아요. 잡히지 않는 모습이 계속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진짜 한동안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물가를 낮추려면 의도적으로 침체와 실업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물가를 낮추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자가 늘어나면 자,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자, 실업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안 하겠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물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세 번째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뭐냐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언제까지?
경기가 침체될 때까지.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서 실업률이 오를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서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안 하겠죠. 소비를 안 하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금리 인상을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겠다. 그래서 실업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애매모호한 거를 숫자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실업률 부분을.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2022년 9월 21일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자, 미 10년 국채 3.6%, 2년물 15년 최고, FOMC 실업률 점도표 봐야,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자, 실업률은 이번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라고 나오죠. 파월 의장이 말하는 고통 중 하나가 실업이죠. 현재 실업률은 3.7%로 연준은 지난 6월 실업률 전망을 2022년 3.7%, 23년 3.9%, 24년 4.1%로 내놓았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해온 연준이 얼마나 수치를 바꿀지가 관건이죠.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업률이 5%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데요. 아이엔 스윙크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말까지 실업률이 5%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5년간 6%를 언급하기도 했죠. 여기 보면 5%는 핵심 분기점인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연준이 고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고민을 덜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오죠. 자, 결국 뭐예요? 자, 실업률 5%가 연준의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기준이에요. 실업률 5%가. 자, 그러면 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 언제까지?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그리고 경기 침체의 기준은 실업률 몇 프로다? 5% 이상이다. 5% 이상. 자,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미 연준에서 자, 금리를 앞으로 얼마만큼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그 미 연준 의원들이 점도표를 찍는 게 있어요. 그 점도표를 봤더니 자, 요거는 요거. 자, 2022년 9월 22일 아시아 경제 기사예요. 3연속 자이언트 밟은 페드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4.6% 제시라고 나오죠. 자, 이 점도표를 한번 봤더니 자, 2022년 올해는 자, 여기에 거의 집중돼 있죠. 여기는 4.25에서 4.5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4.25에서 4.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 연준에서.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냐? 자, 내년은 자, 더 올라갑니다. 4.25에서 5%대까지 지금 올리겠다라고 미 연준이 지금 점도표를 찍은 거예요. 의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그래도 이제 내려가는 시기가 되는 건 언제부터요? 24년부터. 그래서 24년은 자,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3.25에서 한 4% 정도. 그 다음에 25년은 2.25에서 3.25 정도.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25에서 2.5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올해와 내년까지는 지금 최고 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 점도표에 있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미 연준의 의도대로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가고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으면 이 점도표에 있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나온 인플레이션 수치로 봤을 때 자,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조건 하에서. 다음 달에 또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이거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의 인플레이션 조건 하에서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도표로 봤을 때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한국은행 통제가 그랬죠. 자, 기준금리 인상은 자, 우리가 미국보다 늦게 하거나 미국보다 먼저 할 수는 있어도 종료는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자, 기준금리 인상은 자, 내년까지는 계속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년까지 지금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점도표에 찍어놨으니까. 그죠? 자, 결국 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자, 내년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자, 바로 자,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 왜 주택가격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미 연준이 지금 가장 주의 있게 보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 보면 자, 푸드와 에너지, 그 다음에 쉘터,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 이 전체를 포함한 걸 뭐라 그래요? 바로 아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이 항목을 뭐라고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한다. 이거 이제 코어 CPI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 연준이 가장 주의 있게 보는 건 뭐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할 때 바로 이 코어 CPI, 바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장 주의 있게 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다? 바로 쉘터예요, 쉘터. 바로 주거비와 렌트입니다. 주거비와 렌트비. 자, 그러면,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자, 뭘 꺾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쉘터를 꺾어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파월, 주택 가격 떨어질 것, 부동산 시장 버블 경고. 자, 기사를 한번 보면, 2022년 9월 22일 뉴스 원 기사예요. 자, 파월 주택가격 떨어질 것 부동산 시장 버블 경고. 자, 제롬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국 부동산 버블을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자,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저금리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시기를 보냈다고 말한 뒤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 보면 자, 핵심이죠, 이게. 그는 주택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택가격을 하락시켜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파월 의장이 미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으로 버블이 꺼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모기지 주담대 금리는 6.25%로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최고치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자, 결국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으로서 자, 뭘 지금 하려고 한다? 금리를 인상시켜서 집값을 하락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인상시켜서 집값을 하락시키겠다. 집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은 금리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 금리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그 실거주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국의 실거주자들은 자, 월세로 가고 있어요. 월세로.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렌트비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월세 가격을 내리려면, 그러니까 렌트비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떨어져 줘야 이 월세 수요가 집을 사려는 수요로 분산이 되면서 이 렌트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해야 된다. 그래야 집값도 하락하고 렌트비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미 연준은 실업률 5%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율 2% 목표치, 특히 뭐예요? 자, 집값 하락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땡땡땡땡이 뭐예요? 바로 집값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2% 목표치, 집값 하락이 가장 중요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지난번에 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영토 확장 돈 버는 경제에서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폭 더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한번 썼어요. 자,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을 때도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면 환율은 더욱 크게 치솟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고, 이번에 자이언트스텝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해버렸잖아요. 자, 근데 이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우리는 당분간 0.25%포인트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여기 글로 뭐라 그랬냐면, 자, 그럼 우리는 0.25%포인트만 인상하고 미 연준이 자이언트스텝 0.75%포인트 인상하면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환율이 더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1,400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그럼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럼 더 큰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 집값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싸니까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금리를 더 계속 올려야 되고, 그러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라고 제가 글을 썼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이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졌다.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자, 그러면서 제가 예상한 대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이 돌파가 됩니다. 자, 2022년 9월 22일 기사요. 원달러 환율 13년 6개월 만에 1,400원 돌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날짜에도 지금 1,400원이 아니라 1,420원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1,420원까지. 어떻게 돌파가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0.25%포인트 인상을 꾸지 않겠다. 인상 기조를.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스텝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하고, 앞으로도 지금 0.75%포인트 자이언트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또 할 것 같잖아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0.25%포인트만 인상하게 되면 환율이 더 많이 오르겠죠. 1,400원 돌파, 1,500원 돌파 막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니라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빅스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2022년 9월 22일 기사예요. 뉴시스. 이창용 0.25%포인트 인상 전제 조건 바뀌었다. 추가 빅스텝 시사. 그래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라고 발표를, 시사를 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결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결국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폭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정리를 하면,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2% 달성 또는 미국의 실업률 5% 달성이 될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는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전세가는 하락할 것이고, 특히 어떤 전세가? 전세가가 굉장히 비싼 전세가. 그동안 서울 수도권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2020년 8월에 정부에서 뭘 했어요?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2020년, 21년 말까지 전세가 급등했죠. 그런 지역들, 그래서 전세가 너무 비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특히 어디가 전세가 많이 올랐어요?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로 계속 갈 것이다.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